지구와의 거리 평균 38만 5천 킬로미터. 지구의 4분의 1 크기. 무게는 지구보다 약 80배 정도 작은 달. 인류의 달을 향한 도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달을 통해서 화성까지 탐사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달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우주 영토에 대한 경쟁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에서 비즈니스의 장으로 심우주를 향한 최적의 전진기지 달. 달을 향한 치열한 쟁탈전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고요의 바다, 골드문, 달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하늘을 관찰했을까요? 예로부터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늘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은 끊임없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이었죠. 지구와 가장 오래된 친구, 달과 지구의 동행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40억 년) 전 지구와 태양계가 형성될 무렵 원시지구는 행성급 크기의 거대 소행성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여파는 대단해서 수많은 잔해가 우주로 튕겨나갔고 그 잔해가 100년에 걸쳐 뭉쳐져 달을 형성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많은 신화와 스토리의 원천이자 인류의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달. 달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 언제나 밤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매혹적인 존재였던 달을 향한 도전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69년 7월 20일 세계인의 시선이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생중계로 지켜본 아폴로 11호 발사. 인류의 달을 향한 첫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을 정복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A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사건. 하지만 유인 달 착륙 이후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달 탐사. 50년간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 계획에 쏟아부은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인간이 달에 가지 않은 건 달 탐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 인류에게 있어 상징적인 의미는 컸지만 달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아닌 일본, 인도, 중국, 이스라엘 등 새로운 나라들이 달 탐사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고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우주 강국 중 한 곳인 미국의 우주 개발 목표가 다시 달로 향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은 달로 향하는 우주왕복선 오리온의 캡슐 부분을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했는데요.
인류를 50년 만에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해 2017년에 시작된 아르테미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류가 달을 통해서 화성까지 탐사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달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2025년에 먼저 여성 유인 우주인이 달에 먼저 착륙을 하고 그 이후에 28년, 30년까지 달에 기지를 지어서 그곳에서 여러 실험들을 하고 또 달에서의 상주 환경들을 실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부터 지금까지 총 1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이름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여성 우주인을 처음으로 달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3월 무인 달궤도 비행선을 시작으로 2025년 여성이 포함된 착륙선이 달에 내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머무르면서 달 표면 탐사를 진행하게 되고 2030년엔 달 기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후 달에 거주지를 만들고 폭풍의 바다라 불리는 달 남극의 빙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죠. 다양한 우주 선진국들이 참여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 과거 국가 차원으로 단독으로 진행되던 우주 개발과는 사뭇 다른 방식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사업은 지구를 벗어나 달에다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들고 달 정거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위험 요소를 분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분산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다국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그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달 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현재까지 13개국이 참여를 한 아르테미스 계획. 우리나라도 지난해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면서 10번째 협력국이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달 기지의 평화로운 운영과 달 자원 개발의 협력 등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평화적 목적의 탐사, 탐사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 우주 탐사 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의 공개 등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우주 활동 분쟁 방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민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달 탐사 내지는 우주 탐사를 할 때 서로 좀 이렇게 협조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조금 첨예한 부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좀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별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문서로 좀 써서 이걸 동의하면 같이 사인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큰 우주 탐사의 미국 중심의 우주 탐사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중요한 빌딩 블록들을 우리가 담당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런 체계 속에서 이제 서로 호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협력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우리가 사인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등 민간 부문의 억만장자들이 주도하는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됩니다. 달 궤도에 설치될 이 새로운 우주 정거장에는 4명의 우주인이 체류하고 6일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2033년까지 모두 13개의 엔진 모듈이 발사되는 게이트는 심우주로 향하는 전진기지입니다. 단순히 달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을 지구의 7번째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듯 달을 보는 인류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가득한 행성 달. 마치 금의 발견으로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를 이끈 미국의 골드러시처럼 지금 전 세계는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달 탐사 경쟁이 불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0년 미국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인 오디세이에 참여했던 김경자 책임연구원. 그녀는 달, 화성 등 우주 행성의 지질 자원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가 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녀는 우주 광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달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다시 말하면 이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이라든가 산소, 그다음에 뭐 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적인 그런 자원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은 지구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채굴해서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로 가져오는 자원은 다시 말하면 핵융합 반응에 이제 필요한 연료로 헬륨-3를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에서 부족한 어떤 히토리는 달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히토리는 지구로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달을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지구에 없는 희귀 광물들이 다량 분포되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달 탐사를 통해 헬륨-3, 우라늄, 히토류 등 희귀 광물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달은 미래의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헬륨-3라는 물질인데요. 가볍고 안정된 헬륨의 동위 원소 중 하나인 헬륨-3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 발전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헬륨-3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 전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헬륨-3가 엄청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톤에 거의 이제 그 1조 이상, 거의 2조 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제 결국은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구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헬륨-3. 지구의 대기가 태양풍을 타고 날아오는 헬륨-3를 태워버리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헬륨-3가 표면에 그대로 쌓여 보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한 자원의 보고인 달. 헬륨-3의 매장량이 무려 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단 1톤의 헬륨-3로 핵융합 발전을 통해 석유 1,400만 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정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달에 매장된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지구는 무려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이미 세계 각국의 달 탐사 전문 기업들은 달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달에는 헬륨-3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려 500조에서 1,500조 달러 가치의 각종 희귀 광물이 산재해 있죠. 산과 바다로 덮인 지구와 달리 아무것도 없어 줍거나 캐기만 하면 되는 달 자원. 달 탐사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달은 낭만의 상징에서 우주 광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어느 한 국가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달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남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들이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남극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어느 나라도 남극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이처럼 유엔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가 우주 영유권 및 우주 자원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른바
외기권 우주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영유권과 우주 자원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우주 자원 채굴을 인정한 것인데요. 우주 자원을 채굴한다는 건 그 자원이 나오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기권 우주 조약과 상관없이 달은 먼저 선점한 국가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달 탐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 탐사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광대한 우주를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천문연구원입니다. 2025년 발사할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죠. 달의 기지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착륙을 하고 어떻게 기지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달 표면에 대한 여러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상주할 때에 대한 여러 기반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인으로 여러 번의 달 착륙선을 보내서 여기저기 착륙하고 그리고 또 달 환경들 조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나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탑재체들을 탑재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민간 달 탑재체 서비스, 일명 CLPS는 나사의 주관으로 달 탐사에 쓰일 탑재체를 실은 민간 무인 달 착륙선을 매년 발사한다는 계획인데요. 나사는 전반적인 기획 관리를 담당하고 입찰에 선정된 민간 기업은 무인 달 착륙선의 개발, 발사, 착륙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달에서의 과학 탐사와 더불어 달 탐사를 위한 다양한 장비들의 기술 검증 등을 수행하게 되죠. 현재 천문연구원에서는 CLPS 프로젝트 착륙선에 탑재될 4종의 탑재체를 개발 중인데요. 그중 2024년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착륙선에 실려 달로 떠나는 이 탑재체의 이름은 루셈, 달 우주 환경을 관측하는 모니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뒤 진행된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죠. 우리 루셈의 특징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도 검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표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왔다가 달 표면에 반사돼서 올라오는 입자들도 양방향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강한 태양풍이 한 번씩 불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구 자기권 안에서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다가 좀 더 에너지가 강해지거나 했을 때 달에 들어오는 입자들을 다 관측하려고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우주 환경 모니터인 루셈은 달 표면에서 50kV 전자볼트 이상의 높은 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센서입니다. 대기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인과 우주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향후 유인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라도 고에너지 입자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루셈은 검출기가 달린 검출부와 관측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전장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검출부에 달린 4개의 검출기는 2개씩 짝을 이뤄 각각 달 인근의 대기 성분과 표면의 성분을 분석하게 됩니다. 루셈의 검출부는 지표면과 수직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살짝 비스듬하게 눕혀져 있습니다. 치명적인 태양빛을 비껴가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특히 아폴로 임무에서 관측한 적 없는
높은 에너지 범위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루셈이 아마도 2024년도에 달에 착륙할 착륙선에 실리게 이제 됐는데요. 저희가 천문연구원이랑 나사랑 그동안 협력해온 결과를 토대로 나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 착륙선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을 관측을 해서 그 착륙지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고요. 또 같은 착륙선에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기장 측정기라든지 다른 기기들과 함께 그 데이터를 좀 서로 상호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 우주 환경 모니터 루셈은 달의 앞면에서 적도 서쪽에 있는 라이너 감마라는 지역에 착륙해 달 표면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라이너 감마는 국소 자기장에 있는 지역으로 관측 장비로 보면 무늬가 있어 험한 산악 지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면지대. 이런 형태를 가진 이유와 이 지역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루셈을 통해 밝혀낼 이 관측 데이터는 나사의 정책에 따라 천문연구원 연구팀이 1년간 독점적으로 연구한 뒤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측 기기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달 표면 우주 방사선 측정기인 LV-RAD는 달의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달은 대기층이 매우 얇아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그대로 달 표면까지 도달하는데요. 인체 조직을 모사한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어 이 플라스틱의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우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이 우주 방사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달에서 임무를 할 때 얼마나 피폭이 되거나 위험한 환경일지를 미리 계산을 해서 반대로 우주복을 만드실 때 이러한 정도의 피폭량을 감안해서 우주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사선 입자들이 다만 인체뿐만 아니라 달 표면에 있는 흙의 성질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달 표면에서 일어난 자연 현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관측 장비도 있습니다. 바로 달 표면의 입자를 관측하는 그레인캠스.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주인들은 달 위를 걸으면서 지표면 근처에 미세한 먼지가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는데요.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달 표면 혹은 근처에 떠다니는 토양 입자를 관측하는 그레인캠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폴로 이후에 달표토를 샘플로도 가지고 오고 화학적이나 여러 가지 조성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지만 실제로 지구와 달은 6분의 1 정도로 작은 달 중력에서의 달 먼지들이 달표토에서 어떻게 엉키고 설켜서 이것들이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최초로 그 3차원적인 달표토의 3차원적인 구조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 표면에 빛을 비추면 특정 각도에서 그림자 없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달 표면의 3차원 미세 구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레인캠스에 2대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 달 표면의 3차원 구조 정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억 년) 동안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있던 달. 대기가 있는 지구와 달리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달은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열 때문에 녹았다 굳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달의 토양, 즉 월면토는 매우 고온 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달 탐사 연구는 물론 달 기지 건설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복제 월면토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했던 한 대학.
복제 월면토를 3D 프린터로 사출해 달 기지를 짓는 연구를 해왔다는데요. 2007년 7월 미국 나사가 주최하는 센테니얼 챌린지 대회 2차 평가에서 총 76개 참가팀 중 1위를 차지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연구팀입니다. 우주 콘크리트를 제작하고 열을 가해 녹인 후 3D 프린팅으로 우주 건축물을 짓는 기술은 참가한 팀 중 단 6개 팀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1969년도에 암스트롱하고 버즈 알드린이 달에 갈 때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우주 경연대 나사 센티널 챌린지에서 화성에 집 짓는 경연대에 가서 전 세계에서 1등한 것은 어릴 때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 꿈을 위해서 15년 동안 노력한 그런 고생한 기억도 담담하게 났습니다. 타 참가팀에 비해 압축력이 우수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루나 콘크리트. 루나 콘크리트는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와 복제 월면토를 배합해 만든 달 콘크리트인데요. 달의 월면토를 복제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실제 응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달의 극한 환경에서 견뎌낼 만큼 튼튼할까요? 루나 콘크리트의 망치로 충격을 가해 보았는데 여러 번의 충격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루나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도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히 우주로 갔을 때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강도를 발현을 하고 나사 내에서도 그 강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높이 3m에 달하는 특수한 3D 프린터기는 달 기지용 건축 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무게를 대폭 줄이고 저전력을 사용하는 프린터를 개발한 것이죠. 달 기지 건설을 위해 건축 재료를 지구에서 운반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는데 달의 토양에 가까운 화산 현무암을 이용해 달 복제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달 시멘트, 나아가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이 연구팀의 목표라고 합니다. 언젠가 현실화될 달 기지. 우주선 운송이 쉽게 일단 무게와 부피를 줄인 팽창식 모듈을 세운 뒤 달의 흙을 이용해 3D 프린터로 보호막을 덮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데요. 달 콘크리트를 2m 이상 덮어야 외부 위험에서 안전한 달 기지. 머지않은 훗날 이 기지는 우주 개척의 거점이 될지 모릅니다. 대전의 한 전시장. 대형 모니터를 통해 가상의 우주 공간이 펼쳐졌는데요. 떨어지는 암석을 피해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 그러다가 길이 막히면 엄청난 괴력으로 단숨에 암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희귀광석을 발견한다는 이야기. 지금 본 이 장면은 마치 가상의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 괴력의 주인공은 바로 희한하게 생긴 이것이라는데요. 날카로운 톱니와 마치 땅을 파는 드릴처럼 생긴 이 로봇은 일명 생체 모방형 두더지 로봇. 두더지의 생물학적 구조와 습성을 모사해 굴착할 수 있는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달 탐사라든지 소행성 탐사 같은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샘플 채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더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허리를 이렇게 비틀면서 땅 안에서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우주 개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양하게 지하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두더지 로봇 설계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아프리카 두더지의 이빨 부분과 유러피언 두더지의 앞발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어깨뼈 구조를 모사해 설계했는데요. 때문에 지하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360도 자유자재로 몸을 뒤틀며 들어갈 수 있고 본체 크기보다 무려 2.7배 정도 큰 굴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개발한 센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탑재해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하 환경에서도 로봇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이제 두더지 로봇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고안한 게 그 관성 항법 장치에 있는 센서, 거기에 이제 가속도계,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 그다음에 마그네틱 센서, 지구 자기장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서들을 조합을 해서 동일한 패턴을 감지를 해서 로봇이 얼마나 직진을 했고 회전을 했는지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도 얘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정확하게 갈 수 있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시선이 달에서 멀어진 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우주로, 달로 향할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화성 탐사의 해였다면 2022년은 인류의 시선이 달로 향하는 해입니다. 아르테미스의 10번째 참여국인 우리나라 역시 역사상 최초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우주 탐사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부 개척 시대 때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자기 따뜻해듯이 지금은 우주 영토에 대한 경쟁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죠. 그동안 확보한 우주기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달로 보낼 첫 번째 탐사선의 이름은 시험용 달 궤도선 KPLO, 우리나라의 첫 지구밖 탐사입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시작점이 될 KPLO는 올해 8월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달 궤도로 향하게 되는데요. 총 중량 678kg, 길이 6m, 높이 2.6m로 달 상공 100km 고도를 비행하게 됩니다. 지구를 출발해 달까지 가는 시간은 약 4개월간 최대 600만 km를 날아 올해 12월 달 궤도에 도착하죠. 그리고 1년 동안 달 궤도를 돌며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하는 달 표면 관측과 우주 인터넷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지금 KPLO 달 궤도선은 그 FM, 즉 비행 모델의 총조립이 다 완료가 됐고요. 작년 말에. 현재 작년 말부터 우주 환경 시험 조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진공이나 진동 또는 전자파 등 우주 환경에서 KPLO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 검증하고 있고요. 한 4월까지 본 일정이 마무리되면 5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올 8월 발사를 앞두고 현재 막바지 실험이 한창인 KPLO. 가장 먼저 궤도선을 눕혀 탐사선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달 궤도에서 동력을 보충해줄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하얀 풍선에 매달려 있는 이 안테나는 일명 하이게인 안테나, 지구 통제센터와 달 궤도선 사이의 전파를 주고받는 통로죠. 이 안테나와 태양 전지판을 떼어낸 후 거대한 챔버 안으로 궤도선을 넣는데요. 영상 123도와 영하 183도를 오르내리는 우주 공간의 극한 온도와 진공 상태, 그리고 발사 순간의 고온, 고압 등
극한 환경을 실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일정으로는 4월까지 일단 환경시험 끝내고요. 5월의 중순쯤에 발사장 이동하기 전에 최종 점검 검토회의를 수행할 겁니다. 그게 수행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이 나면 7월 초에 저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안토노프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발사장은 미국 스페이스 센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의 비행장이고요. 내려서 저희가 케이프 커나베랄 우주군 기지 내에 있는 저희 그 조립동에서 한 달 정도 발사 준비를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목표로 팰콘 9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KPLO에 장착된 탑재체들은 어떤 과학 임무를 하게 될까요?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표면을 촬영한 지형 정보로 2030년 발사될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티타늄과 세계 최초 제작되는 달 표면 편광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의 감마선 측정 자료를 수집해 5종 이상의 달 원소 지도를 제작하고, 자기장 측정기는 미세한 자기장 측정 정보를 통해 자기 이상 지역과 달 우주 환경 연구 등에 활용됩니다. 달의 연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섀도우 캠은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극지역을 촬영할 예정이며, 우주 인터넷 검증기는 지구와 달 궤도선 간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검증하고 메시지 및 파일 전송과 실시간 동영상 전송 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그럼 KPLO는 어떻게 달에 갈까요? 지구와 달의 거리는 평균 38만 킬로미터. 그러나 KPLO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멀어졌다가 달에 도착합니다. KPLO는 달보다 훨씬 먼 태양 방향으로 발사됩니다. 이는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후 KPLO는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에 가는 궤도를 BLT 궤도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달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비되는 연료량이 적어 더 오래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 탐사의 여정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KPLO 발사가 성공하면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되는데요. 뒤늦은 출발이지만 심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은 이미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가 갖고 있는 최적의 전초 기지입니다. 우주 탐사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구 궤도,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기존까지는 저궤도나 정지궤도를 통해서 지구 중력장에 머무는 우주 기술을 개발했지만, 달을 간다는 것은 지구 중력이 아닌 또 다른 천체의 중력장에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그게 검증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심우주 기술에 대한 검증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 또한 신흥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형 달 탐사선 KPLO에 장착되는 6개의 탑재체 중 하나인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한 이곳. 긴 붐 형태로 생긴 이것이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자기장 측정기 K-MAG입니다. 대부분의 자기장 센서들은 붐 외부에 포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 연구팀이 개발한 측정기는 이 붐 안에 3개의 자기장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지구 관측과 달리 이제 달 탐사용으로 특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점들은 굉장히 적은 신호를 잡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센서를 조금 더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 센서는 이제 순수 국내 기술 개발인데,
그 센서 자체를 달 환경에 우리가 예상되는 그 자기장 세기 크기에 아주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 크기 세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센서가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분해능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센서를 새로 개발하였고요. 그 미약한 신호에서 이제 다른 신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위해서 이렇게 3개의 자기장 센서를 두고 측정하는 기법들이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것입니다. 자기장 측정기는 달 탐사선 상단에 장착되어 있다가 135도로 붐이 펼쳐진 후 탐사선으로부터 1.2m 정도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는 자기장 측정기 끝에 달린 자기장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 측정기는 과학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측 요소 중 하나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개발하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 연구팀은 지난 2016년 3월 우리나라 달 탐사 탑재체 중 하나로 선정된 후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후 32개월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자기장 측정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신 것처럼 모든 거를 이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달의 탑재체로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뿌듯한 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이 탑재체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갔던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이후 달 착륙을 목표로 더 진화한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LS-MEG입니다. LS-MEG는 달에 착륙해서 직접 달 표면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해 달과 태양계에 대한 기온에 관련된 연구는 물론 또 달의 자기 정보를 통해서 과거의 달 자기장이 어떠했는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주 탐사의 자기장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계에 대한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후속 미션들에 대한 어떤 후속 탑재체들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선 이외에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인데요.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인근의 초정밀 지역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KPS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정밀 PNT 정보인데요. 현재 지금 제공해주는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많은 R&D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PNT 정보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우리 수요에 맞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KPS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KPS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항공기, 선박 등 모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GPS.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GPS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은 꼭 필요한 기술이죠.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GPS와 달리 KPS는 국내에서만 사용될 예정인데요. GPS를 보조하여 위치 서비스 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기존 오차 범위가 미터급이었다면 이제는 센티미터급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선박,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재난 구조에 있어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스마트 시티 실현을 한 발짝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위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항우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좀 많은 그 위성 사업 R&D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프라를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은 지구가 가진 최적의 전초기지입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그 순간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달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기술 자체가 한 나라의 과학기술, 경제, 안보까지도 책임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 검증,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에 대한 거주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상호 협력으로 활짝 열린 달의 문. 누가 달의 주인이 될 것인가? 국내 달 탐사가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은 탐사기지가 달에 당당히 입성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